안녕하세요. 법장이TV 법장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정말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비리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가지 비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지만 그동안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유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고자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없어진 비리 유형인데요. 바로 조합원 분담금의 간접적인 횡령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칩니다. 최근에는 이 추진위원회도 신탁사를 이용한 신탁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딱히 뭐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이런 신탁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 조합장이나 아니면 뭐 일반 개인의 그 계좌를 사용하면서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 계좌는 이출금 내역이 표시가 되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추진위원장의 월급을 뭐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뭐 1, 2천만 원 뭐 정도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조합가입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그 조합원 분담금 계좌를 어느 계좌로 입금하고 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조합원 분담금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 또는 업무대행사 측에서 특정 개인의 계좌를 알려줘서 이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령이 발생하면 물론 조합에서도 분담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 계약서 상의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추후 뭐 집행부가 갖게 되면 이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 뭐 제명을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입금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명을 당하고 뭐 위약금 등이 봉제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횡령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뭐 추진위원회든지 아니면 뭐 조합이라든지 모두 다 신탁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엄격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횡령은 이제 더 이상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비리 유형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최근 알게 모르게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유형으로 발생하는 게 사업부지의 선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특정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 토지 위에 있는 뭐 아파트나 아니면 그 지역의 소유권자들이 주택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없이 시작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그 사업부지를 미리 뭐 업무 대행사나 기타 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들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뭐 자신의 명의로 하면 이미 뭐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족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 소유 형태로 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매도 청구 소송이나 기타 수용 재결이 필요할 때 소위 말하는 알박기 형식으로 가격을 부풀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고, 정말 최근에 지능적으로 하는 것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여러 군데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지인이겠죠. 당연히 A한테 넘겼다가, 그리고 뭐 페이퍼 컴퍼니 B한테 넘겼다가 C한테 넘겼다가, 그러면 이 C가 뭐 조합을 상대로 뭐 매도 청구 소송을 뭐 당한다든지 뭐 그러한 방식으로, 사실상 C가 이 조합 내부의 관계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게 여러 번의 명의 변경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됩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 토지가 사실상 매도 청구 소송 다시 감정가가 한 3억인데 이거를 뭐 부풀려서 뭐 끝까지 뭐 나는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3배, 4배까지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3배, 4배를 주더라도 확보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면 크게 문제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뭐 3억짜리를 9억에 사서 나머지 차액 6억 원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 유형 자체가 모두가 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서 이러한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비리 유형은 바로 주택사업의 파산형입니다. 이 파산형은 다른 비리 유형과 달리 정말 큰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게 뭐 원칙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업무 대행사에서 어떤 토지를 선점해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면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그 주택 설립 요건에 대해서 워낙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줄 거라 생각됐지만, 또 이러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대행사에서요, 일정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뭐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이 토지를 매수했으니 주택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뭐 조합원 모집에 뭐 계약금이 예를 들어 뭐 3천, 뭐 4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뭐 100명만 모아도 30억, 40억이 되죠. 뭐 여기서 그칠 수도 있고, 이 돈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의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뭐 이걸 주택조합의 사업 관계자들은 브릿지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브릿지 대출은 조합원들의 개인 신용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합원 개인의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조합으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자금의 특징은 금융권이긴 하지만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비쌉니다. 보통 한 8%에서 9%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신용이 문제가 발생할 뿐더러, 아무리 주택조합이 이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주택사업 자체가 성공하지 못해서 주택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이 보증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조합원이 모두 변제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런 브릿지 대출은 한 분당 4천, 적게는 4천에서 5천, 많게는 더 한 7천, 8천까지 받기 때문에 100명만 되더라도 100억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70억만 하더라도 기존의 금액이랑 이 금액이 합하면 아무리 적더라도 대충 100억이 되죠. 이 정도 규모면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주택사업이 결코 큰 편은 아닙니다. 이 100억을 이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이 모두 횡령해버리는, 즉 주택사업을 파산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아주 극히 드물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유형이기도 하고요. 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얼마나 주택 토지를 확보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확보율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대행사가 과거에 어떠한 주택사업을 진행했는지, 주택사업 실적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 정보나 많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법장이TV의 법장이었습니다.